Dobro. History. Archive.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묶음인데요. 네. 1998년 부천에서 일어난 아주 기이한 미제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다시 봐도 기가 막힌 사건이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한편의 미스터리 영화 같았어요. 1998년이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MF 외환 위기 때문에 온 나라가 휘청이던 참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했던 시기였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첫머리에도 당시 시대상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배경이 이 사건을 더 씁쓸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 시절 6월 30일 경기도 부천의 한 지하 비디오 가게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시작은 그냥 단순한 화재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굳게 닫힌 지하상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어요. 불길이 아니었다고요? 네.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발견된 건 가게 주인의 믿을 수 없는 형태의 시신, 바로 미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이 난 곳에서 시신이 타지 않고 바싹 마른 미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기이한 현상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꿈꿨을 범인의 발목을 잡는 동시에 또 역설적으로 그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 진실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넘어섭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이 한국 법의학과 과학수사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의의가 있었군요. 네. 법과 과학의 한계,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냉혹하게 작용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곱씹어볼 만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께서 밑줄 그어 보내주신 첫 번째 자료, 현장 상황 묘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뜨거운 연기만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불길이 없었다는 거죠. 연기만. 문을 강제로 여니까 내부가 그야말로 불가마, 한증막 같았다고 합니다. 후끈한 열기가 확 뿜어져 나왔고 내부는 온통 그을엠투성이었지만 불은 거의 꺼진 상태였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카운터 근처에 쓰러져 있는 가게 주인 김 씨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묘사된 시신의 상태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화재 현장 시신처럼 새까맣게 탄 게 아니라 수분은 완전히 빠져나가서 갈색 가죽처럼 변했고 몸은 건어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요. 와, 이걸 본 베테랑 형사들조차 수십 년 형사 생활에 이런 시신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라니 얼마나 귀괴한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 그 단어. 네, 바로 훈소입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셨더라고요. 훈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불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은 화염연소라고 하거든요. 산소가 많을 때 확 타오르는 거요. 맞습니다. 온도가 막 800도 이상 올라가면서 모든 걸 새까맣게 태우죠. 이걸 탄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현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지하에 문도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정확합니다. 산소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니까 불꽃이 피어오르지 못하고 마치 꺼져가는 숯불처럼 연기만 내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타들어간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훈소 현상이에요. 화염연소보다는 낮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중고온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잠깐만요. 숯벌 같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 열기로 어떻게 사람 몸이 통째로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냥 천천히 부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온도가 애매하게 높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비디오 가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벡션 오븐처럼 작동했다는 겁니다. 오븐이요? 네, 직접적인 불꽃이 시신에 닿아 태운 게 아니에요. 훈소 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복사열이 밀폐된 가게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마치 오븐 속 통닭처럼 시신을 사방에서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구운 거죠. 와, 이 열기가 시신의 수분을 남김없이 증발시키고 피부와 근육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겁니다.
이걸 법의학에선 열고정이라고 불러요. 열 고정이요? 네, 시신이 타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열에 의해 사실상 박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와, 거대한 오븐 속 박제라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럼 가장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설마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 모든 걸 겪었던 건 아니겠죠? 그게 바로 수사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 부검을 통해 그 답을 찾았죠. 네.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살인 후 방화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죠? 시신 상태가 워낙 특이해서 증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아,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네, 아주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이죠. 이건 화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더 있었다고요? 네, 그게 이 살인의 순서를 확정지었죠. 바로 생활 반응의 부재입니다. 생활 반응이요? 법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를 겪었다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면서 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쵸. 숨을 쉬었을 때니까. 그러면 기도에서 매연, 즉 그름이 발견되어야 하고요. 혈액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높게 나와야 하거든요. 아하. 하지만 피해자의 기도에선 그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화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호흡이 멈춰 있었다는, 즉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네요. 범인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는데 하필 그 불이 훈소가 되면서 시신을 훼손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살인의 증거를 고스란히 보존시켜준 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자연 형상이 그 의도를 완벽하게 배신한 거네요? 역설의 시작이죠. 범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다고요? 바로 그 미라와 현상이 범인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인 사망 시각 추정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각이요. 왜 그게 불가능해졌죠? 보통 사망 시각은 시신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 시반이나 시강, 체온 하강 같은 걸로 추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고온의 열기가 장시간 가해지면 이런 사후 변화들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게다가 수분이 모조리 증발하면서 시신의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활동할 수 없게 됐죠. 일종의 강력한 방부 처리 효과가 생긴 거예요. 아, 부패가 진행되어야 그걸로 대략적인 경과 시간을 알 수 있는데 부패가 아예 멈춰버렸군요. 맞습니다. 당시 한국 법의학계에는 이런 특수한 고온 건조 환경에서 시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했습니다. 그럼. 그러니 부검의가 할 수 있는 말은 화재 이전에 둔기로 맞아 사망했다는 것뿐, 그게 과연 몇 시간 전인지 하루 전인지조차 추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이 과학적 불확실성이야말로 훗날 법정에서 용의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문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살인이라는 건 밝혔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미궁에 빠졌다. 자, 그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찰은 곧바로 아주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바로 피해자의 10년 지기 친구였던 임 씨였어요. 주변인 탐문 과정에서 임 씨의 이름이 즉각 떠올랐고 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수사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첫째, 돈 문제. 임 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동기가 되죠. 네, 금전관계. 둘째, 알리바이의 모순. 임 씨는 처음에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딱 잡아댔죠. 그런데 가게 주변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자 가긴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수사관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 그 신용카드. 맞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신용카드였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죠. 사건 발생 직후 임 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약 2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전부 확인된 겁니다. 1998년 IMF 시절에 20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는 훨씬 큰 돈이죠.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 월급이 반만 원 이치 안 되던 시절이니까요. 엄청난 거액이었네요.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물론 법적 증거 효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범인은 임 씨다라는 확신을 굳히게 됩니다.
동기, 수상한 행적, 결정적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게임 아닌가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찰도 이건 빼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장, 재판 기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직접 증거의 부재. 직접 증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를 유죄로 확정할 단 하나의 스모킹 건이 없다면 법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스모킹 건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우선 살해 도구인 둔기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화재와 진화 과정에서 현장이 심하게 오염되고 훼손됐다는 점이에요. 증거들이 다 사라졌겠네요. 그렇죠. 범인의 지문, 족적, 머리카락, DNA 같은 미세 증거들이 열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소방호스의 물에 전부 식져 내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CCTV도 없던 시절이고요. 맞습니다. 1998년에는 거의 없었죠. 임 씨가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군요. 네, 자료를 보면 검찰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 전략을 썼다고 나와요. 퍼즐 맞추기요? 네, 각각의 정황 증거는 약할지 몰라도 빚이라는 동기, 엇갈리는 알리바이, 명백한 카드 사용 내역 등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나오는 그림은 단 하나, 범인은 임 씨라는 논리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바로 그 상식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의 가장 약한 고리. 사망 시각. 네, 사망 시각의 불확실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어떻게 반박을 했나요? 변호인의 핵심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라가 된 시신은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와,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임 씨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제3자에게 살해된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냥 죽어있는 친구를 보고 순간적인 탐욕에 지갑만 훔쳐나온 것일 수 있다.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죽어 있었고 순간적인 욕심에 카드만 가져갔을 뿐 살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신의 상태 때문에 정확히 언제 살해됐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했죠. 네, 임 씨가 가게에 잠시 들렀다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갔고 그 후에 진범이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합리적 의심을 검찰이 완벽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죄와 절도죄를 완벽하게 분리해버린 전략이네요. 그렇죠. 결국 대법원은 임 씨의 살인 및 방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 쓴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살았죠.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한 겁니다. 정말 허탈한 결론이네요.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는데도 말이죠. 이 판결의 핵심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우리 형사사법에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네, 아무리 강한 심증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감정이 아닌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의 냉정함을 보여준 사례죠. 결국 이 사건은 너무나 씁쓸하고 기막힌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지른 불이 역설적으로 훈소 현상을 일으켜 시신을 보존시켰고 그렇게 보존된 시신은 살인사건임을 명백히 밝혔죠. 하지만 바로 그 특이한 보존 상태가 사망 시각을 미궁에 빠뜨리면서 범인에게는 완벽한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해버린 비극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현성이 동시에 증명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명백히 실패한 수사인데요. 네. 하지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단순한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한국의 화재 감식과 법의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요? 네. 과거에는 자백이나 정황 증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과학적 물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이후 화재 현장 감식 기법이나 특수 환경 하에서의 사망 시각 추적 연구 등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도 이 사건의 또 다른 아이러니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IMF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10년지기 친구 사이의 신뢰가 돈 문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당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과 증명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라가 된 시신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남겼지만 가장 결정적인 언제라는 질문에는 끝내 침묵했죠. 어쩌면 그 진실은 타버린 비디오 테이프처럼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영원히 재생할 수 없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CCTV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연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선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기록의 파편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걸까요?